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박평 박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댓글로 시작하겠습니다. G560땡땡땡땡님 방콕 편 들으시고 댓글 주셨는데요. 방콕, 전 정말 재밌게 읽었습니다. 무거운 질문을 하는 책인데 페이지는 흡인력 있게 넘어가네요. 책걸상이 아니었으면 몰랐을 작가와 작품을 알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할 수 있는 것만 해도 되는 시절과 어쩔 수 없는 것을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남겨둬도 되는 시절이 있었다라는 작가님의 말씀, 지난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게 하네요. 감사합니다. 단순한 진심편 들으시고 트래블링님 댓글 남기셨는데요. 이렇게 좋은 책을 읽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책을 읽고 나서 인간다움, 모정, 원망, 최선이란 말이 갑자기 계속 떠오르네요. 가슴이 먹먹해지는 이 느낌을 이 책을 읽은 사람들은 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좋은가봄님 300회 방송 때 지난 298회 동안 중 가장 유쾌한 JYP와 YG의 웃음소리에 덩달아 행복했고 이후 김기창 작가 모나코를 흥미롭게 읽었던 터라 반가운 마음으로 즐겁게 들었는데 새해 첫 방송에서 JYP 목소리에 너무 기운이 없어서 신경이 쓰이고 걱정이 됩니다. 이젠 책걸상 가족들의 목소리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상태가 되어버렸네요. JYP 어서 컨디션 되찾으셔서 재밌는 사람으로 사는 패턴을 되찾으시길. 책걸상 만드시는 분들, 그걸 들으며 책걸상을 완성하는 우리 모두가 새해 건강하시길, 조금 더 행복해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프 모임 참가비 3만 원까지는 내고 가렵니다. 마음은 뭐 늘 그 이상도 낼 수 있을 텐데요. 네, 2020년에는 성사되어서 한자리에서 뵙고 싶습니다. 책걸상 가족분들을요. 네. 자, 우리 뭐 알고 계시죠? 네, 합니다. 네, 오픈 모임. 합니다. 네, 2월 20일. 네, 2020년 2월 20일에 아직도 자리가 남아 있으면 텀블벅에서 입장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렌지 트리님, 네, 북콘서트 하면 갈게요. 저는 5만 원까지도 가능할 것 같아요. 정신여고에서 나이사 책걸상까지 왔는데 책걸상 처음 들을 땐 결혼 생각 없는 싱글에서 지금은 아이가 120일인 엄마가 되었네요. 1월에 복직 후 출퇴근 차 안에서 다시 잘 듣고 있어요. 아기 잠시 내려놓고 북콘서트 하면 꼭 가고 싶어요. 인생의 전환점에 책걸상이랑 함께해서 너무 좋았고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야, 싱글이었다가 아기 엄마가 되신 진짜 전환점이었어요. 네, 전환점이었네요. 자, 오늘의 책은요. YG나 JYP가 아니 YG나 저 박평이 JYP 보고 늘 너는 아직 그것도 안 읽었느냐 라면서 100만 번 구박해가지고 제가 구박을 견디다 못해서 100만 번 아니고 10번 내가 정도. 그래 내가 읽어준다까지 거 이러고 드디어 읽었습니다. 그 유명한 마거릿 애트우드의 시녀 이야기. 네, 시녀 이야기를 저희가 오늘 다루고자 합니다. 사실 그 박평이랑 YG는 작년 노벨문학상을 마거릿 애트우드가 받을 줄 알고 맞아요. 막 준비를 막 많이 했었잖아요. 미리 막 야, 마거릿 애트우드가 받으면 어떻게 하지 막 준비를 했었는데 마거릿 애트우드가 안타깝게도 이 수상 거의 약간 승률이 높은 최종 후보까지 올랐었다가 미끄러져가지고 매년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받을 것 같아요. 언젠가는 조만간. 또 나이도 많으시니까. 근데 막 부커상 받아서 하긴 부커상 받고 또 노벨상 받는 분들도 계속 많이 있어요. 작년에 네. 그 토카르추크. 네, 토카르추크가 그 전에 부커상을 받자마자 바로 노벨상을 받았잖아요. 자, 그래서 마거릿 애트우드도 또 그런 전철을 밟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 전철을 밟게 되다 이런 표현은 나쁠 때 쓰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런가요? 네. 지적질. 지금 그렇게 지적질하는 겁니까? 네. 올바른 한국어 사용을. 네. 자, 마거릿 애트우드는 캐나다 사람이군요. 네, 1939년에 캐나다에서 태어나신 분이니까 벌써 만 81세가 되셨군요. 네, 맞습니다. 만 81세가 되셨고요. 오늘 우리가 다루는 시녀 이야기는
사실 굉장히 오래된 책이에요. 85년도. 1985년에 원작이 나온 책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에 처음으로 소개가 되었다가 나중에 황금가지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환상문학 전집의 한 권으로 시녀의 이야기라는 책으로 이제 다시 정식 개약이 되어서 나왔고요. 그리고 아마도 황금가지에서도 작년에 에투드가 노벨 문학상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리커버판을 또 냈고 지금 그래서 박평은 그 시녀 이야기의 환상문학 전집의 한 꼭지로 한 권으로 꽂혀 있는 그 옛날 판을 가지고 계시고 이 JYP는 작년에 나온 리커버판을 가지고 있고 YG가 지금 가지고 있는 책은 작년에 또 그래픽 노블판이 한 권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 각자가 다 다른 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짜 성공한 책들은 이렇게 판본이 다양하고 끝판왕이 많거든요. 네, 저 그 YG는 소설도 본 거죠 분명히 옛날에. 네, 소설 그래픽 보고 노블만 보고 온 거 아니죠? 노. 그 시녀 이야기 예전에 읽었었고 그리고 최근에 그래픽 노블도 나왔다길래 그래픽 노블도 다시 한번 읽고 왔고요. 안타깝게도 증언들을 저는 다 읽지는 못했어요. 증언들은 그 시녀 이야기의 후속작이라고 네. 되어 있던데. 나온 지가 얼마 자, 안 마거리 됐어요. 레트우드가 시녀 이야기를 다룬 1985년 이후에 30년 만에 이 증언들이라고 하는 후속편을 냈고요. 그 후속편의 시간대는 15년 뒤. 15년 뒤. 시녀 이야기가 종결된 시점으로부터 이제 15년 뒤. 15년 뒤. 증언들 그리고 그 증언들로 작년에 이 맨부커상을 받았습니다. 마거리 레트우드가. 근데 마거리 레트우드는 이미 맨부커상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 두 번째 받은 거예요? 그러면 네, 이분은? 두 번째 받았습니다. 눈먼 암살자로 2000년에 맨부커상을 수상한 적이 있었는데 맨부커상은 같은 사람한테 두 번 주기도 하나 봐요. 네. 원래 작품에 주는 거니까요. 맨부커상은 그 작가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눈먼 암살자라고 하는 소설로 이미 2000년에 맨부커상을 받았는데 이 시녀 이야기의 다음 이야기인 증언들로 또 다시 맨부커상을 수상을 해서 사실 영미권 작가 중에서는 그냥 끝판왕이 된 거죠. 맞아요. 노벨상 안 받아도 되는데 맞아요. 그 눈먼 암살자가 그 에투드 작품을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작품이 제일 좋냐라고 최고라고 물어보면 이제 눈먼 암살자가 단연 최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에투드 소설 보면 서사 라인이 굉장히 이제 서사 라인에 집중되는 작품이 있고 또 어떤 작품은 SF적이고 과학 기술이 극도로 발달하면 우리가 사는 세계가 어떻게 되나 얼마나 황폐해지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암시하는 작품들이 좀 계열이 여러 개 나눠지는데 이제 눈먼 암살자가 그쪽이라면 이제 시녀 이야기라거나 혹은 뭐 오리크 앤 크레이크라 인간 종말 리포트라는 이름으로 나온 작품이라든지 뭐 홍수라든지 이런 작품들은 좀 그 SF 측면이 훨씬 더 강한 과학 기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좀 더 집중된 내용인데 그러니까 그 다른 방향으로 다 상을 받은 거죠. 네. 그래서 뭔가 지금 박평이 에투드 이야기하면서 눈이 막 반짝반짝 빛나고 있어. 대단한 작가인 것 같아요. 혹시 박평이 개인적으로 정말 뭐 최애급의 작가입니까? 아니요, 그렇진 않은데. 그렇진 않아요. 성취가 너무 대단하다는 거죠. 네, 성취가 평론가나 대단해요. 편집자 입장에서 봤을 때. 네, 성취가 대단하죠. 크게 보면 SF라고 분류되는 뭐 넓은 의미의 SF라고 분류되는 거 하고 아닌 거 하고 두 종류가 다 있습니까? 뭐 SF도 많이 읽으시는 분들에 따라 다르겠지만 근데 그 SF 계열 소설들 안에서 에투드가 평가받는 지점들은 좀 그러니까 아주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SF 요소가 강하지는 않아요. 강하지는 네.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뭐 환경 문제라든가 과학 기술과 같은 문제들을 소재로 다뤄가지고 쓰는 이제 약간 주류 문단에 있는 작가 중에서 굉장히 성취가 높은 작가이기 때문에 간혹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기도 하는데 뭐 딱히 뭐 이렇게 본인이 나는 SF 작가다라고 하는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는 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좋아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네네. SF적인 요소가 전혀 없는 작품도 많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뭐 앞서 얘기했던 눈먼 암살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그쪽과는 관련이 없는. 눈먼 암살자는 무슨 내용이에요? 설정이? 아니, 눈먼 암살자는 정말 복잡한 내용인데. 그래요? 그러면 뭐 그 눈먼 암살자 약간 스릴러적인 요소를 집어넣어가지고 진짜 눈먼 암살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삼중 액자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80대에 하는 주인공이 있고 그 주인공 동생이 하는 이야기가 있고 그 이야기에서 나오는 캐릭터가 하는 이야기가 있고 그래서 일단 따라가는 것만 해도 사실상 많이 어려운데 JYP는 네. 포기하겠습니다. 이중 액자도 따라가기 힘든데 네. 그 사람 마음이 참 이상한 게 간사한 게 구조가 너무 단순하면 단순해서 싫다 그러고 복잡하면 복잡해서 너무 싫다 복잡하면 왜 이렇게 복잡해서 이게 읽기가 어렵다 그러고 그런 것 같아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그렇죠. 근데 이 마거릿 애트우드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면 개인사가 굉장히 흥미로운데 아버지가 곤충학자세요. 곤충학자. 예, 그래서 본인의 이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그런 가풍이랑 전혀 연관이 없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제 또 재밌는 게 곤충학자인 아버지를 따라서 매년 봄이면은 그 무슨 곤충 채집, 곤충 관찰하러 사람이 전혀 없는 그 캐나다 북쪽에 황량한 곳으로 갔었나 봐요. 그러다가 가을에 다시 도시로 돌아와서 겨울만 도시에서 나는. 그러니까 친구도 없고 사람도 없는 황량한 곳에서 이제 어린 소녀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그때는 스마트폰도 없었고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이제 책을 읽는 것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독서가 유일한 놀이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책을 굉장히 좋아하는 소녀였고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아예 시인이 되겠다라고 결심을 한 다음에 이 토론토 대학교와 하버드 대학교에서 영문학을 공부하고 21살에 첫 시집을 냈는데 그 첫 시집부터 캐나다 총리상을 수상하면서 일찌감치 이제 문단의 두각을 드러낸 거죠. 소년급제했군요. 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흥미로운데 약간 작가들 중에 두 가지 스타일이 있는 것 같거든요. 하나는 초창기 때 굉장히 20대 때 천재형으로 성공을 한 다음에는 그 명성으로 그냥 쭉 가지 중년 이후에는 또렷한 작품들을 써내지 못하는 작가들이 있고요. 한편에서는 또 한편에서는 그 대기만상형으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다가 막판에 이제 훌륭한 작품들을 써내어서 좋은 작가로 평가를 받는 분이 있는데 애트우드 같은 경우는 그냥 21살 때 데뷔작부터 최근작까지 일관되게 굉장히 주목을 받고 또 좋은 성취, 높은 평가를 받는 작가. 60년 동안. 네. 60년. 60년 동안. 60년 동안 그러니까 계속, 60년 동안 항상 중심에 서 있는. 계속 잘하는 사람. 데뷔 60주년 뭐 북콘서트 이런 거 좀 하셔야겠네요. 그리고 애트우드는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다른 작가들의 책도 많이 읽는데요. 제가 이 뉴욕타임스에서 애트우드 인터뷰를 한 걸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 그때 무엇이라고 읽었냐면 어떤 책을 읽냐고 물어보니까 자기는 제대로 된 표지의 책을 읽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미국이나 유럽의 출판사들은 책 출간 6개월 전에 가제본을 만들어 가지고 이 책을 읽고서 좋은 평가를 해주실 만한 분들한테 미리 보내는 관행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자기는 자기가 읽고 싶은 책을 서점에서 돈 주고 사서 제대로 된 책으로 읽어본 적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농담처럼 하더라고요. 항상 가제본으로만 읽었다. 네. 애트우드는 그냥 캐나다 문학 자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캐나다 문학이라는 게 최근에 뭐 앨리스 몰로가 노벨 문학상 받으면서 좀 주목을 많이 받기는 했지만 사실상 저희가 캐나다 문학을 따로 뭐 읽지도 않거니와 잘 알지도 않잖아요. 뭐 기껏해야 몽고메리 여사님 정도. 앤은 얼마나 좋은데요.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떤 캐나다 문학을 읽었나라고 이렇게 상기해 보면은 별로 떠오르지 않는데. 얘는 그 캐나다의 토지 같은 거죠. 토지.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사실상 그 이제 애트우드의 역사는 캐나다 문학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과 영국 사이에서 그러니까 문학적인 그 범주 안에서는 굉장히 본인들의 자국의 문학은 굉장히 열등하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캐나다 문학에 대한 하나의 성취로서 이제 애트우드 작품이 있는 것 같아요. 캐나다는 노벨 문학상을 그럼 배출한 적이 없습니까? 앨리스 몰로. 2년 최근에 전인가요? 그 전에는 없었나 봐요. 그래서 이 애트우드의 노벨 문학상에 대해서 약간 회의적이신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짧은 간격을 두고서 같은 나라에 노벨상을 항상 이제 약간 분배를 하잖아요. 분야라든가 나라라든가 지역 같은 거 분배를 하는데 그리고 애트우드가 뜻밖에도 굉장히 다작 작가예요.
그래서 막 아이디어가 계속해서 나오나 봐요. 그리고 그 아이디어를 어쨌든 철저한 자기 관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작품으로 만들어내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작품의 경우에는 태작이다. 그러니까 에투드의 명성에 못 미친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 작가들도 있고, 근데 또 그런 평에도 에투드는 개의치 않는 것 같아요. 뭐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내가 썼는데 뭐 재밌게 읽는 독자들은 재밌게 읽고 재미없다고 생각하는 독자는 뭐 좀 이건 별론데라고 하는 독자는 뭐 그러라지 맞아요. 뭐 이런. 전 그게 60년 성공의 비결인 것 같아요. 그 강한 멘탈. 네. 진짜. 맞아요. 그 강한 멘탈 필요해요. 그 미치코 가쿠타니의 진실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 얼마 전에 네네. 방송했었잖아요. 그때 그 가쿠타니가 혹평했는데 쿨하게 웃어 넘겼다는 사람이 에투드였죠. 맞습니다. 미치코 가쿠타니가 인간 종말 리포트 저는 재밌게 읽었는데 인간 종말 리포트는 뭐 좀 별 볼 일 없는 소설이었다. 에투드의 명성에 비해서 이런 식으로 혹평을 했는데 에투드가 뭐 그럴 수 있지 뭐. 어떻게 날마다 장날이겠냐 뭐 이런 그런 거죠. 그리고 아이고 네가 뭐 나쁘다고 해서 그 소설이 뭐 나쁘란 법 있니? 뭐 이런 식인 거죠. 근데 그 인간 종말 리포트랑 그 후속작이라고 할 수 있는 홍수를 제가 편집을 했었어요. 아, 그랬어요? 믿음사 거의 들어가자마자. 그럼 에투드 책과도 인연이 있네요. 네, 그걸 만들었는데 왜 그 작품이 그렇게 약간 다른 작품들에 비해서 조금 소품이라는 평가를 받냐면 이게 이제 거의 세기말 소설이에요. 그러니까 디스토피아 소설이고 네. 뭐 시녀 이야기도 디스토피아 소설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거의 이제 과학 기술이 극단으로 발전해서 거의 뭐 인간은 거의 다 없는 세계. 근데 그 상황을 묘사를 하는데 표현 나오는 단어라든지 이런 게 다 조어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쓰지 않는, 그러니까 영어로도 그렇게 했겠죠. 번역하기도 굉장히 힘들고, 그러니까 다 자기가 직접 만들어서 이름들을 만들고 건물 이름도 만들고 기구 이름도 만들고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서 쓰고, 그래서 다른 작품들에 비해서 이제 설정은 굉장히 강한데 이야기가 많거나 이제 그렇지는 않은 작품이죠. 그 아까 얘기한 앨리스 먼로 노벨 문학상 2013년이네요. 꽤 됐네요. 꽤 벌써. 꽤 됐어요. 그럼 네. 이제 또 받아도 되겠는데 캐나다가? 그리고 저도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던 게 무엇이냐면은 에투드의 대부분의 책들은 최근의 대표작들은 미음사나 혹은 이제 미음사와 관계가 있는 황금가지 출판사에서 나오는데 제가 작년에 그 위즈덤 하우스 출판사에서 나온 심장은 마지막 순간에라고 하는 에투드의 최근작을 읽고서 한국일보에 소개도 했었는데 그 책도 사실은 소품이었어요. 제가 에투드를 소개를 하려고 최근작으로 그 마지막 심장은 마지막 순간에를 다루긴 했었는데 그 책도 사실은 약간 과학기술의 변화 속에서 되게 인간이 대상화되는 그런 상황을 그린 약간의 디스토피아 소설이었었거든요. 그쪽 계열에 좀 약하신가 네, 봐요.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있는데 그 네. 아이디어를 그냥 약간 재밌는 스토리를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라는 욕심에서 그냥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뭔가 의무감에서 소설을 쓴다라기보다는 내가 세상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고 재밌는 스토리가 떠오르면 그걸 작품으로 만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저는 그 멘탈이 진짜 아까 박형이 이야기한 것처럼 60년 성공의 비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시녀 이야기 이게 드라마로 만들어져서 더 이제 화제가 됐는데 두 분은 드라마도 보셨습니까? 핸드메이즈 테일이라고 하는 드라마로 만들어졌었고 이제 그 드라마도 호평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시간이 없어서 드라마까지는 보지는 못했어요. 저도 드라마를 못 봤어요. 이게 제가 이용하는 스트리밍 서비스가 안 돼서 이제 못 봤는데 이게 또 그때 너무 화제가 많이 돼서 시녀 이야기가 아마존 뭐 종합 1위에 계속 올라 있었고 그랬죠. 이게 트럼프 정권과 연결되면서 전체주의 국가를 그리고 있는 이 작품 속 이야기들도 같이 화제가 되고 드라마도 워낙 화제가 되고 이러면서 아주 보고 싶긴 했는데 보진 못했어요. 시즌 4까지 만들어지고 있네요. 이게 끝난 건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2017년에 이 훌루라고 하는 플랫폼? 방송사에서 이제 드라마로 제작을 했고요. 훌루는 넷플릭스랑 비슷한 겁니다. 스트리밍 서비스. 스트리밍 서비스. 예, 그래서 국내에서도 보신 분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국내에서 많이 보는 그 스트리밍 서비스에 올라와 있지 않아가지고 그러면은 뭐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본다든지 뭐 그래야 되는데 그러기는 쉽지가 않으니까
자, 그래서 이 시녀 이야기는 핸드메이즈 테일이라고 하는 드라마로도 만들어졌고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시녀 이야기 그래픽 노블도 저는 권해드리고 싶은데 책이 좀 버거우신 분들은 이 그래픽 노블을 읽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 책은 꽤 두껍잖아요. 네. 이거 한 500쪽? 네, 500쪽이 넘는데 그 그래픽 노블로 만들려면은 내용을 상당히 좀 압축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중요한 에피소드들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럼 날 보고 그걸 읽으라 그러지 그래. 그래픽 노블을. 이거 500쪽 읽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아 정말요? 굳이 힘들 것 같지. 이 그래픽 노블은 르네 놀트라고 하는 캐나다의 아티스트가 이제 2019년에 펴낸 그래픽 노블을 어쩌면은 작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으리라 생각하고 2019년에 한글가지에서 바로 계약을 해서 거의 동시 출간 비슷하게 펴낸 것 같아요. 오. 네. 지금 시녀 이야기 원작은 85년 작품을 2000년에 번역판이 나왔던 거를 2019년에 다시 낸 건데 이 그래픽 노블은 그냥 원작 자체가 최근에 나온 거다. 네, 원작 자체가 최근에 나온 그럼 거예요. 미국에서도 훌루에서 드라마가 뜨니까 네. 그래픽 노블로도 만들었나 보군요. 근데 이 마거릿 애트우드가 이 그래픽 노블을 굉장히 만족스러워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저는 그 예전에 신여 이야기 읽은 책을 염두에 두고서 그래픽 노블을 읽었었는데 그냥 그래픽 노블만 권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 약간 찔리긴 했어요. 그냥 JYP한테 그래픽 노블을 읽으라고 할 걸. 네. 아니 뭐 재미 있었어요. 근데 약간 그 한마디만 하자면 하도 두 분이 너무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기대치가 너무 높았다고 할까요? 약간 올드한 느낌 맞아요. 그런 건 있었어요. 저번에 말씀하시니까 올드한 느낌. 너무 옛날 책인 거죠. 지금 보기에는. 네. 여기 지금 뭐 읽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게 상당한 수준의 페미니즘 코드도 있고 뭐 SF, 뭐 과학기술, 뭐 문명 비판, 뭐 전체주의, 독재, 뭐 등등등 수많은 것들이 담겨 있는데 요즘 뭐 훨씬 더 독한 방식으로 그런 주제들을 풀어낸 작품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 정도면은 그때는 파격적이었을지 몰라도 지금 보면은 그냥 그냥 그 정도 뭐 참신하지는 않고 심지어 어떤 부분은 약간 촌스럽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녀 이야기를 계기로 해서 업그레이드가 다 된 게 우리가 방금 JRP가 이야기한 그런 최근의 작품들이나 드라마나 영화일 텐데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먼저 본 다음에 그 모티프가 되거나 원작이 되는 시녀 이야기를 읽을 때 이거 나한테 익숙한 설정인데거나 혹은 약간 너무 올드하잖아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지난주에 저희가 그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에 급격하게 보수화된 이란 사회를 묘사한 이제 그 마르잔 사트라피의 자전적 그래픽 노블인 페르세폴리스를 소개를 했었잖아요. 근데 저는 이 페르세폴리스와 시녀 이야기도 방송 준비하면서 같이 보니까 이게 묘하게 연관이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시녀 이야기에 대해서 정보가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시녀 이야기 배경을 이야기를 해보면 미국이 배경이에요. 근데 미국이 배경인데 그 미국은 우리가 아는 미국이 아니라 몇 차례 테러라든가 아니면 경제 불황이라든가 사고라든가 재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은 후에 사회가 굉장히 불안정해진 상태에서 기독교 근본주의 세력들이 기업이나 권력과 결탁을 해서 폭력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의회를 강제로 해산하고 국회의원들을 죽이고 대통령을 암살하고 등등의 일들을 벌이준 후에 권력을 접수한 다음에 미 합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길리아드라고 하는 나라로 바꿉니다. 그리고 길리아드라고 하는 나라로 바꾼 다음에 마치 이 이슬람 근본주의 세력이 1979년에 이슬람 혁명을 일으킨 다음에 이슬람의 모든 것들을 코란대로 하는 방식으로 이란의 모든 것들을 다 보수주의적으로 돌리는 것처럼 이 길리아드라고 하는 나라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남성들 중심의 권력자들도 마치 19세기의 미국 남부처럼 미국을 이제 다시 재개조하는
19세기의 미국 남부보다 더 심하지 더 않습니까? 심한. 네. 19세기의 미국 남부 비하 발언인 것 같습니다. 뭐 저한테 고발할 분들은 없을 것 같기 때문에. 설정 자체는 굉장히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약간 세잖아요 설정이. 네. 일단 미래의 어느 시점이잖아요 지금. 오지 않은 미래라고 하지만은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의 어느 시점. 그렇게 명기가 네,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근데 어쨌든 85년도에 쓴 거니까 불과 그 당시로서는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 무슨 일이 생겼는지는 자세하게 나오진 않아요. 뭐 하여튼 환경 오염부터 뭐 혹시 뭐 전쟁이 있었는지 뭐 전염병이 돌았는지 뭐 알 수는 없습니다만 뭐 방사능 네. 테러 같은 것도 있었던 것 네. 같고요. 어쨌든 뭐 하여튼 나라 전체가 시스템 페일리어에 빠져가지고 엉망진창이 됐고 그 와중에 갑자기 미국 역사상 없었던 수준의 황당무계한 전체주의 국가가 되어 있고 그 구조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이데올로기 중에 하나가 이 남녀의 차이 그리고 기독교 근본주의, 근본주의. 네, 뭐 이런 건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세상 페르세폴리스를 이제 방송을 준비하는 와중에 시녀 이야기 방송을 같이 준비를 하다 보니까 어쩌면은 저 1979년 이란의 이슬람 혁명을 보고서 에투드가 나라가 저렇게 180도로 바뀔 수도 있구나. 라는 것들을 실제로 자극을 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점을 보니까 비슷해서. 새로운 학설인데요. 네네네. 이거를 구상하기 무렵이 그 하버드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그 영향이 좀 컸다고 하더라고요. 캐나다에서 공부를 하다가 하버드로 가서 공부를 하는데 너무 그 환경이 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남성 중심의 문화고, 그러니까 기독교 근본주의도 강해 보이고 이게 조금만 상황이 달라지면 굉장히 전체주의적인 것들이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구상을 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또 역사적인 것도 있었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설정이 굉장히 센데 진짜 셉니다. 왜 시녀냐? 그러니까 여성이 크게 세 가지 부류로 나뉘잖아요. 그렇죠. 세 가지 부류 나눕니다. 하나는 그 남성의 배우자가 될 수 있는 선택받은 여성들이 있고요. 결혼할 수 있는 뭐 말하자면 상류층. 예, 상류층 여성들이 있고요. 근데 그 여성들은 뭐 사상이라던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면에서 모든 면에서 이제 관리가 되어 있는 혹은 체제가 안전하고 괜찮은 여자라고 인정을 받은 소수의 여자들만 그 상류층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재혼을 했거나 이혼을 했거나 혹은 동거를 했거나 아니면 뭔가 권력이 보기에 눈에 나는 짓을 한 여자들은 일단은 다 강제로 징집 비슷하게 되어서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가임기의 여성이면서 약간 매력 있는 여성들은 이 하녀로 분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녀로 분류가 되어서 그 여성들은 남성의 성욕을 푸는 대상 플러스 번식에 쓰이는. 지금 그 하녀라는 게 시녀를 말하는 거죠. 시녀. 네, 예, 시녀. 자꾸 하녀랑 헷갈리는데 예, 시녀라고 하는 계급을 부여받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가임기가 아니고 뭔가 제 역할을 하지, 매력도 없고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여성들은 이제 말 그대로 하녀? 네, 그러니까 집안이라던가 이런 데서 허드렛 일을 하는 노동을 네, 하게 되고, 그나마 그것도 아닌 그 이제 아주 눈밖에 난 뭐 나이가 든 노인들이나 아니면은 말썽이라든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그 콜론이라고 하는 뭔가 그 정체는 알 수 없지만 굉장히 끔찍한 뭔가 혹독한 어떤 그 착취가 벌어질 수용소 것 같은. 그러니까 뭐 아우슈비츠 수용소보다 더 심한 뭐 방사성 폐기물을 직접 손으로 처리하는 뭐 이제 그런 식의 이 콜론이라고 하는 곳으로 보내져서 그곳에서 죽도록 노동을 하다가 죽을 운명에 처하게 되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분류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남성들도 사실은 분류가 되긴 하죠. 맞아요. 뭐 닉처럼 어떻게 그냥 집 안에서 어떤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니까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소수 있고 사령관이라 불리는 사람들. 이 시녀 이야기의 주인공의 이제 주인인 사령관 같은 권력을 쥐고 있는 소수의 남성들이 있고,
그 권력을 쥐고 있는 소수의 남성들을 보좌하는 뭐 집사라던가 운전사 역할을 하는 이제 남자들 뭐 아니면 평범한 노동에 종사하는 남자들이 있고 그리고 뭐 군인 역할을 하는 남자들이 있고 그런데 일정 수준 이상의 자격이 주어지지 않으면 국가가 승인을 하지 않는 한은 남성과 여성 사이에 연애라던가 교류 같은 것들은 또 금지되어 있는 상황.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게 상황이 어느 날 그러니까 일을 하고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 직장을 잃게 되고 직장과 동시에 계좌를 잃게 돼요. 그러니까 일터와 경제적인 어떤 독립성 같은 걸 다 잃게 되는데 내 계좌에 있는 돈이 내 남편에게로 가거나 혹은 친척인데 남성 친척에게로 다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할 수 있는 손발이 꽁꽁 다 묶여버리는 상황. 그래서 그 체제 안으로 완전히 다 편입돼 버리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 메커니즘도 약간 무섭긴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집회가 불편하고 집회가 여러 가지 문제를 낳기 때문에 현금 대신에 우리 그 토큰이라고 하는 카드를 쓰자라는 식으로 해서 카드로 모든 거래를 하도록 만들잖아요. 그 다음에 어느 순간에 여성들의 재산을 동결시켜 버리는 거예요. 야, 참 황당하고 강력한 설정이에요. 네. 네. 그러면은 그래서 여성들한테 너무 걱정하지 마라. 너희 재산은 동결되는 것이 아니라 너와 관련이 있는 남성들에게 기속이 되어서 너희들은 그 남성들에게 의존하면 된다.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현금이 통용되고 있는 사회였다면 당연히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여성들은 뭐래 이러면 되듯이. 뭐래 이러면서 그리고 또 탈출을 하려고 시도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일터에서 쫓아내버리고 그나마 가지고 있었던 계좌를 동결해 버리니까 경제적인 무엇인가를 행사할 수 없게 만들어 보니까 여자들은 진짜 남성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 그 상황에서 이제 방금 이야기했던 그 아내, 시녀, 하녀 그리고 콜로니로 추방하는 여성들 이런 식으로 딱 구획을 지어가지고 막 강요를 하니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 현금 없는 사회는 위험한 겁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이제 거의 현금 없는 사회가 되어가고 되는데 네. 이게 시녀 이야기를 보면 약간 섬뜩하죠 그런 부분들이. 네, 네. 이게 약간 올드한 면도 있긴 한데, 그러니까 그 1984를 저희가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전체주의 사회에 대한 경고, 이런 경종을 울리는 작품으로. 근데 그 한 축에 이제 이 시녀 이야기가 딱 자리 잡는 것 같아요. 그 전체주의에 이제 페미니즘이 같이 더해져서 이제 그 두 가지를 같이 이야기할 때 딱 바로 떠올리게 되는 작품. 그리고 중요한 설정 중에 아직 두 분이 말씀 안 하신 게 그 모든 여성이 하여튼 아이를 갖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이라는 설정이 중요하죠. 또. 불임의 네. 상황. 그래서 네. 인구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인구가 있는. 줄어들고 하여튼 뭐 세상 웬만한 사람이 다 불임인 상황. 그리고 뭔가 선택받은 남자들과 이 시녀들이 성관계를 가져가지고 시녀들이 아이를 낳는데도 그 아이들도 유독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의 비중이 높고 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어떻게 되는지는 또 아무도 모르고 아마도 죽임을 당할 것이다라고 하는 예측만 있을 뿐. 네. 자, 이렇게 섬뜩한 일단 설정, 아주 과격한 설정 속에서 500쪽 넘는 이 황당무계한 다양한 이야기들이 펼쳐지는데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시녀 이야기로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